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에 잘 지내고들 계세요. 지난 첫 주 수업 유튜브 채널에 두 개의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온라인 수업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학생들도 익숙하지 않고 저도 익숙하지 않고 교수님들도 다 난립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어떤 방식을 해야 될지 좀 고민들이 많긴 합니다. 어쨌든 좀 불편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뭐 상황이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공지를 받으셨겠지만은 일단 워낙은 28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는데 최근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학생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일단 그 4월 4일까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뭐 변수가 없다면은 4월 6일부터 오프라인 수업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온라인 수업을 더 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을 두 번 다 할지 아니면 괜찮으시면 한 주는 아예 휴강을 하고 한 주는 뒤쪽으로 좀 갈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주 좀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동영상 파일을 다 잘 보셨는지 또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댓글에는 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는 별로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인사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출석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댓글에 보면은 댓글에다가 이 유튜브 채널 이 온라인 강의 댓글에는 그냥 수업에 대해서 코멘트라든지 수업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쪽글 쓰시는 홈페이지에다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예상했던 대로 그 홈페이지에 올리실 때 이 금치거 때문에 좀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금치거를 계속 많이 만드는 게 워낙 광고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학생들이 좀 불편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금치거를 다 한번 없애봤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치거를 다 없앴는데도 잘 게재가 안 되면 일단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쪽글을 그 첨부 파일로 붙이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것도 잘 안 되면 바로 그 우리 조교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조교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동영상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제가 올렸기 때문에 저한테는 동영상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잘 보시는 것 같지만 이 시청 시간이 좀 짧으신 분들이 계신데 좀 열심히 끝까지 좀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부터 얘기했듯이 이제 본전 뽑으려면 열심히 하는 게 최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 강의에서는 이제 뭐 이 수업 듣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 좀 소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인식 더 정확히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첫째 주 마지막에 말씀드린 북한 사회를 보는 근본적인 그 입장이랄까 근본적인 북한 사회에 대한 근본적 이해의 큰 틀을 좀 소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북한 사회 연구를 좀 좁혀서 얘기하겠는데 주로 북한 연구 그리고 북한 사회 연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그 기본 문헌에 나와 있는 논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그 다음 주 강의부터는 일단 발제를 할 예정인데 이 클래스가 좀 작으면 제가 그 딴 그 스트리밍 해가지고 그 화상회의 시스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온라인상에서 그냥 발제 참가하신 분들 발제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이 클래스가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30명 넘는 분 가지고 회의하는 것도 회의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좀 고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세 번째 강의까지는 그냥 이 시스템
동영상을 올릴까 싶어요. 그래서 발제자를 그 조교가 정해주게 되면 발제문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다시 조교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제문은 논문 하나당 5쪽 이하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시면은 제가 만약 이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올리는 시스템 하게 되면 그 발제문을 동영상 올리면서 같이 보고 제가 해설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번째 주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북한사회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좀 북한 연구사 일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수업 시간에서도 배우고 얘기가 있겠지만 이제 제 나름대로 북한 연구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북한 연구는 이제 분단 이후부터 시작됐겠죠. 그 분단 이후가 정확히 보면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 만들어져야지 북한 연구가 시작됐을 테니까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 근데 북한 연구라는 것도 분단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의 변화, 그리고 남과 북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학문이나 혹은 어떤 사상이나 이론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회적 환경,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학문이나 연구 성향 자체도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북한 연구도 큰 틀에서 보면 다른 연구나 학문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줄 쫓고요. 정영철 교수 글이라든지 논문 이런 데서 좀 보셨겠지만 어쨌든 큰 틀은 남북관계 변화, 그리고 남한 체제 내부 변화, 북한 체제 내부 변화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는 것이죠. 이걸 좀 크게 나눠보면 냉전 시기 북한 연구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분단과 전쟁, 한국 전쟁 이후부터 그 다음에 냉전 시기가 시작됐던 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이제 분단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렀고 80년대 후반까지, 80년대 후반, 80년대까지가 이제 냉전 시기 북한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뭐 북한 연구를 안 했느냐? 당연히 이때도 북한 연구는 했죠. 그리고 했는데 뭐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라고 할까, 그 북한 연구의 학문적 배경은 이제 체제 경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저는 그 1세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역사적 접근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를 두면 이제 김창순, 김준엽 선생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장식 스칼라피노 얘기했고, 근데 김창순, 김준엽 선생님의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인데 지금 5권으로 나와 있고, 이 책이 아마 다시 증보판이 나왔나? 정리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산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일제 강점기부터 또 쭉 정리한 책입니다. 이게 북한 연구에서 가장 고전적인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정식 스칼라피노, 역시 책 제목은 같은데 이거는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라는 또 책이 있죠.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증보판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영어 책이었고, 그 다음에 성공회대 한웅 교수님이 옮기셨는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개정판이 아마 2000년대에 나왔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시간은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책은 다 내용은 다루는 시기는 비슷합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됐던 시점부터 해가지고 북한 정권까지 좀 다루고 있는 책들이죠. 굉장히 좋고 훌륭한 책입니다.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북한 연구에 아주 토대가 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읽어보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강인덕 이제 전 통일부 장관이십니다. 이분 요새 저희 학교의 석좌 교수죠. 그래서 학교에도 가끔 나오십니다. 백발이 성성하신데 아직도 정정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어쨌든 이 시기가 역사적 접근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1세대 북한 연구자들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시대 나이는 이제 다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인데 물론 냉전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공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굉장히 뭐랄까 정치하다고 할까요? 그냥 학문적으로 굉장히 꼼꼼한 연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전공 자체는 다 좀 다른데 뭐 정치사도 있고 역사도 있는데 큰 틀에서 역사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반공주의적 경향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그 성실하게, 그러니까 자료도 성실하게 보시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분들은 그 시기를 살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겪었던 거와 밑받침이 되면서 굉장히 충실하고 성실한 학문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분들한테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강인덕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때 박정희 정권 시대 때 그래서 그 국정원 옛날엔 중앙정보부였죠. 북한 실장 하셨던 분이고 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있으셨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딴 얘기인데 예전에 강인덕 선생님이 북한 공부를 어떻게 시작했냐 그랬더니 젊었을 때 이제 처음에 경찰에 취직을 하셨대요. 근데 경찰에 들어가셔가지고 경찰에서 북한 쪽을 좀 해야 되겠다, 담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연구를 또 하려면 북한을 좀 배워야 될 텐데 어디서 배워야 되지? 막 고민하고 뭐 찾아다녔는데 이때 그러니까 그 50년대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그 북한 연구라고 할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사회주의 운동하셨던 분들이 계셨대요.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북한을 좀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좋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그 사회주의적 예전이죠 사회주의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배웠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데 그 경찰이고 뭐 안기부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반공의 전선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공부는 그런 분들 구 사회자들한테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경찰이라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공부하겠다는데 그래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1세대의 학자들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현역에도 계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만 굉장히 자기 경험, 정치한 연구 이런 걸 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높이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학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앞에 학자들이 뭐라 그럴까? 50년대, 60년대라고 한다면 사실 공부한 거는 그러니까 해방 이전부터 시작했던 분들이고 주로 아니 해방 직후부터 하셨고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 학자들은 60년대 이후에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들 주로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그래서 국제 정치학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북한 연구가 좀 활성화된 거죠. 뭐 대표적인 학자들은 김학준, 뭐 이상우, 뭐 정정욱 이런 분들이 될 텐데, 예컨대 뭐 아시겠지만 서울대 교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통일보도 사정가 하셨던가, 뭐 그래가지고 김학준 선생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학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그림이 잘 안 나오네요. 러시아 정치, 이제 나오네. 러시아 혁명사가 대표적인 책이죠. 물론 북한은 아니지만 사회주의 연구에 있어서 그리고 러시아 연구에서 굉장히 기념비적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 김학준 교수님 이 계셨고 그다음에 이상원 교수님 그 서강대 계셨다가 은퇴하셨던 이상원 교수님 같은 북한 40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책인데 이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역시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하셨고 그다음에 지난연구에서 통준위 위원장까지 하셨던 정경욱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리고 여기는 좀 안 썼지만 연세대학교에 계셨던 김달중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북한을 또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북한 연구는
앞선 세대하고 다른 거는 어쨌든 주로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새로운 학문적 훈련이 되셨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학문적으로는 좀 이론적으로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럴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나름 뭐 북한 연구나 사회주의 연구에 굉장히 큰 도움 됐던 것은 분명하지만 저는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이분들이 공부했던 또 시기가 굉장히 냉전이 심각했던 시기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이념적으로 굉장히 반공주의적 경향이 강한데 그것이 이념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분들이 북한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변수 정도로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냉전 체제에 종속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발성 이런 것들이 없고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그냥 장기판에 좋을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큰 맥락으로 보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닌데 그냥 국제정치적 관계라든지 미소 관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그 북한을 위치 짓고 나서 좀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연구 방법이나 이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배울 것들이 굉장히 적지 않은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 연구, 북한의 위치 지음 이게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역할이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비자발적이라든지 종속적으로 보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북한 연구에서 전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크게 뭐 도움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국제 정치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야 뭐 북한 내부 쪽을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시기는 말씀드렸듯이 그 체제 경쟁 차원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북한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목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 냉전 시기에 이게 뭐 소련 연구도 좀 비슷해요. 브레젠스키가 갖고 있는 입장들 대표적으로 이런 쪽에서 소련 연구한 흐름들이 그냥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적 국가, 이상한 나라, 이상한 체제 이런 것들이 특히 2세대 학자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만은 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좀 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뿔난 나라, 뿔난 사람들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남북 체제 경쟁 차원에서 북한의 문제점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이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냉전 시기, 그러니까 80년대까지 거의 그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 남한 사회에서 북한 연구의 큰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탈냉전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이제 북한 연구가 조금 성격이 바뀝니다. 어떤 배경이었냐면 그전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냉전기 북한 연구라는 것은 이념 경쟁, 체제 경쟁 이런 것들, 체제 이념 경쟁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목적론적 연구가 됐다는 거죠. 이게 목적론적 연구에 대해서는 사실 학문적으로는 좀 논란이 많아요. 그게 반드시 나쁘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어떤 뚜렷한 그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문적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반공적인 연구도 대표적이겠지만 사실은 이 목적론적 연구의 대표적인 것은 막시즘입니다. 막시즘은 아예 대놓고 인간의 해방이라든지 계급 해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학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나치게 목적론에 빠지게 되면은 연구하려는 대상이나 현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념 경쟁, 체제 경쟁 기반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북한 연구 기존에 냉전 시기까지는 이런 건 너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북한 연구라는 것이 연구란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김창순 선생님이나 뭐 스칼라피노 이정식 선생님 이런 거가 있었고 그게 50년대 60년대 주로 이루어졌고 거의 70년대는 브랭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70년대 지나면서 80년대까지도 보면 80년대 하면 좀 북한 연구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긴 합니다. 근데 초창기에 80년대에 북한 연구가 시작됐던 거는
이거는 전두환 정권의 수립하고 좀 연결돼 있고, 그리고 70년대에 이제 통일부, 지금의 통일부고 예전엔 통일원이었고 부총리급이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출발은 국토통일원이었습니다. 국토통일원. 이 국토통일원 자체 이름 자체가 실지 회복이다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통일부가 만들어지면, 정확히 하면 국토통일부가 통일원이 만들어지면서 북한 연구를 국가에서 조금 자극한다고 그럴까, 좀 보조를 한다고 그럴까,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통일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국가에서 좀 돈도 주고 학자들한테 북한 연구를 좀 시키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국가가 백업을 하고 있는 북한 연구는 80년에 전두환 정권이 수립되면서 활성화됩니다.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연배가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0년대에 들어서 이제 국민윤리가 강화되기 시작했죠. 이규호 전 통일부 장관이 이걸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고, 뭐 그 전에 사실은 전두환 정권의 핵심들도 다 이런 것들 좀 밀어줬었는데, 허삼수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쓰리허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또 역시 이런 건데, 그러니까 또 다른 틀의 체제 경쟁이 되는데, 학문적 체제 경쟁을 하면서 국토통일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북한 연구를 좀 많이 시키는데, 이때도 결국 전두환 정권 초기인데, 이때도 주로 보면은 결국 목적론적 연구,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을 좀 기반을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연구들이 있기는 했어요. 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문적으로 성찰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학자들이 하는 연구인데, 이런 연구들이 과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목적론적이 아닌가? 혹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체제 이념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좀 성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북한 탈냉적인 게 이제 북한 연구.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북한 연구의 지평이 확대됐던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남한 사회 내에서 북한 연구가 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히 민주화에 대한 와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민주화하고 북한 문제하고 북한 연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라는 것은 좀 뭐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주화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영역이, 국가가 모든 걸 결정하는, 물론 그 위에는 국가의 지도자가 있겠죠. 개별 지도자와 국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에서, 지배한다는 것을 당연히 결정하고 있는 것에서 그 부분이 축소되면서 시민사회 부분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또 민주화의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뭐 정책뿐만 아니라 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전쟁 이후 뭐 유신 체제를 거치면서 북한 통일 담론은 이게 국가가 또 역시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전적 권력의 분산도 이루어지지만 담론의 해체가 이루어진다. 이 담론의 해체라는 건 국가 독점적인 담론이 해체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민주화 과정 속에서 북한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담론 중에서 여러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뭐 경제에 대한 것도 국가 독점하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담론을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민주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북한 통일 담론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였다, 민주화 과정 속에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북한 통일에 대한 국가 독점적인 담론이 해체됐고, 그러면서 북한 연구 자체도 굉장히 좀 폭넓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분야도 있지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게 확대됐다, 지평이라는 것이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연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남한 내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화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이 북한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거에 맞물리는 건 남북 관계의 위상 변화입니다.
어, 좀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70년대 그러니까 1인당 GNP 비교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역전되는 과정 자체가 70년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건 70년대부터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앞에 쪽을 보면은 앞에 쪽은 그 앞에 쪽 부분은 사실은 그 60년대까지는 북한이 훨씬 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료는 70년대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잘 안 나타나는데 한국전쟁이 치르면서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단이란 것은 남한은 자본주의적 발전, 자본주의적 산업화,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북쪽은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기반한 근대화 혹은 산업국가화를 지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국전쟁 때 북한은 엄청나게 피해를 받습니다. 그 얘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거의 산업시설은 전파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평양은 거의 뭐 2층 건물이 없을 정도로 다 폭격을 당했는데 한국전쟁이 53년대에 끝나고 남이나 북이나 다 전후 복구를 하는데 북한이 전후 복구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50년대가 지나면서 한 전쟁 끝나고 10년 안에 거의 전후 복구를 마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전후 복구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사회주의 산업화에도 굉장히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북한은 제3세계에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그 뛰어난 그 산업국가, 사회주의긴 하지만 성공적인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예컨대 50년대 후반인가 60년대 초인가 그 북한에서 금성 뜨락도로 공장에서 트랙터를 만드는데 그때 그 시기에 저희 남쪽에서는 뭐 경운기도 못 만들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 트랙터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북한 말로 뜨락도로가 되었는데 그때 남쪽에서 굉장히 쇼크를 먹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북한에서 그 선전하고 그랬을 때 남쪽에서는 국가에서 대책회의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쇼크를 먹었다고 그런 얘기인데 근데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초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은 굉장히 성공적인 산업화를 했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그래도 굉장히 성공적인 산업화를 달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제3세계에서는 굉장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쨌든 상징적인 국가로서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제3세계 연구하는 학자들은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제3세계 국가들이 다 그러니까 한국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독립국가를 이뤘고 산업화를 다 추구하는데 대부분 지지부진했거든요. 뭐 성공한 듯 나라도 막 문제가 많고 근데 뭐 항상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남미의 많은 국가들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워낙 북한은 성공적인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이 제3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 자체가 굉장히 북한이 굉장히 뭐랄까 모범 국가라고 그럴까 이런 정도로 굉장히 추앙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그 유명한 미국과 영국의 뭐 제3세계 연구자들도 심지어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방에다가 그 김일성 수령의 사진을 붙여놓은 경우도 있었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야 아니야. 그러니까 제3세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모범적 사례였으니까. 어쨌든 60년대까지는 북한이 엄청 잘 살았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이고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60년대 초까지만 우리는 보릿고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산업화를 60년대부터 본격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60년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60년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북한은 이제 60년대가 지나면서 70년대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왜 떨어졌냐는 아마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막 잘 나갔던 북한이 60년대부터는 주춤주춤 60년대까지는 잘 나갔는데 70년대부터 주춤주춤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다음부터 막 잘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70년대 중반 정도에 국력이 역전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지금은 비교도 못할 정도입니다. 저는 남북한 국력 비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데 회의적인 게 국력 비교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도대체 북한에 대해서 위협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예컨대 뭐 북한하고 남한하고 국력 격차가 얼마큼 되느냐 이거는 북한의 통계가 확실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있긴 한데 아마 되게 그 제가 기억하는 한은에서는 한국은행에서는 한 50배 정도 볼 거예요. 아마 50배 정도 볼 것 같은데 뭐 북한 경제하시는 분은 100배까지 보더라고요. 이제는 국력 비교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70년대 중반에 역전됐다는 것은 남북한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북한은 주춤하고 남한은 잘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력 격차가 많아지게 되면은 국력이 바뀌면서 북한 연구에 대해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국력 격차가 좀 뒤집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북한 연구가 바뀌는 배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생겼다고 그럴까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거의 70년대까지만 한데도 이거는 80년대까지 마찬가지인데 북한을 그냥 나쁘다고만 얘기했지 북한이 뭐 어쩐지를 몰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북한을 잘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건데 사실 모르는 것이 잘 안 들여다봐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는 마구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이 뭐가 나쁜지 구체적으로 얘기도 못하게 했던 거야. 아예 그냥 덮어버린 거다.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반공주의가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북한 내부를 다룬 반공 작품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이게 거의 없었다는 거죠. 북한이 그냥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북한 안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쁘다고 얘기한 작품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북한 자체를 다 블록을 해버렸다는 것인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70년대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 경쟁이 되면서 북한이 잘 된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다 묶어버려서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남북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런 국력 격차가 바뀌면서 남북 관계가 바뀐 거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 바뀔 즈음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7.4 공동성명입니다. 첫 번째 남북 접촉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뭐 7.4 공동성명이라는 것이 뭐 일장 춘문 같이 금방 끝나고 남한은 유신 체제가 됐고 북한은 뭐 새로운 신헌법 체제가 되고 또 다시 체제 경쟁이 다시 시작됐지만은 처음 만나게 됐다는 것 자체도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죠. 7.4 공동성명이. 그래서 이런 그 남북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구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남북 관계의 변화와 굉장히 또 중요한 그 배경이 북한 영구 탈냉전 시기 북한 영구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그 국가사회주의 몰락가입니다. 이게 심심할 때니까 사진 하나 보시죠. 이 사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 잘린 동상 있죠. 이 동국 어딘 것 같은데 이 레닌 얼굴입니다. 예전에 상상도 못하는 거죠. 레닌 얼굴을 갖다가 목을 쳐가지고 떨어뜨릴 정도니까 이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네. 혹시 기회가 있으셔가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근처에 가면은 이 사회주의 시절에 동상만 모아놓은 공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번 보시면 재밌는데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진인데 냉전 시기, 그러니까 세계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 있었던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권을 우리가 국가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국가사회주의가 80년대 후반에 이제 종언을 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사회주의 대부분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한국은 체제 전환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다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전통적인 국가사회주의가 굉장히 몰락하게 됐다. 그러니까 동구권 나라들 소련도 해체됐고 물론 남아있는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쿠바라든지 북한이라는 이런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에서 사회주의가 몰락을 했고 그래서 국가사회주의가 80년대 가서 없어졌다. 체제 전환을 시작했다. 여기 체제 전환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 같으니 전통적인 사회주의 구조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환경이 있겠고, 그 다음에 탈냉전이죠. 이게 탈냉전인데 이 관계를 보면 탈냉전 조류를 이제 대변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좀 사진이 좀 작게 나와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장면입니다. 그 장벽이 89년도에 붕괴됐죠. 89년도인가? 근데 그리고 90년에 통일이 됐는데 아마 올해가 통일 30년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어떤 탈냉전기에 들어서서 냉전의 상징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그건 물론 남북한도 그렇지만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서독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상징적인데 이제 통일, 독일 통일로 이어진 것인데 어쨌든 장벽,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해체됐다. 냉전을 했고 이념적 기반에 두고 있었던 장벽이 해체됐다. 이것이 이 국제적 환경 변화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인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그 위상은 점점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 국가사회주의 그것은 그런 가운데 이미 70년대부터 역전되겠는데 80년대 후반 들어서 냉전 체제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반공 기반에 뒀던 냉전 시기, 그러니까 공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사회주의는 물론 논란은 있지만은 결국 현실적으로 실패하는 것이다라든지 냉전적 질서에서 뭐 사회주의가 졌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사회주의가 몰락했고 탈냉전 조류가 일반화되면서 사실은 그 기존의 냉전 중심적인 냉전적인 아까 얘기했던 목적론적인 반공주의적 학문 자체가 벗어날 수 있는 조건 혹은 배경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학문 세대들이 등장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세대하고 저는 이제 이 시대부터는 이제 북한 연구의 3세대라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1세대는 김창순, 김준혁, 이정식, 스칼라피노, 그다음에 가인덕 장관님까지 이런 그룹들이 1세대라고 본다면 2세대가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정치학자들 말씀드린 김학준 등등 이상호 이런 분들이 2세대라고 본다면 저는 이종석부터는 이제 3세대라고 보고 있죠. 근데 돌아가신 서동만 교수라든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지금 세종에 계신 이런 분들이 새로운 학문 세대가 나옵니다. 이종석 박사의 책은 현대 북한의 이해죠. 너무 작게 나왔네. 죄송합니다. 현대 북한의 이해란 책이죠. 이 책을 쓰셨고 이 3세대 북한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서동만 교수님 상지대에 계셨다가 국정원에도 계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죠. 저희 학교에서는 작년에 그 돌아가신 지 10주년 돼 가지고 좀 조그마한 좀 기념하는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서동만 교수님의 대표적인 저서는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이것도 또 너무 작게 나왔네.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책 2권이 나오는데 저는 북한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필독서 혹은 기본 도서로 항상 이 2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기초적인 것이고 이 또래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두 책은 다 북한사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 기초적인 책인데요. 굉장히 반복해서 말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나오면서 그 새로운 북한 연구의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분 다 70년대 학번이시고 물론 학번이 70년대니까 주저한 건 80년대 주로 공부하셨던 분들인데 이런 세대들은 이 두 분 다 정치학자입니다. 정치사나 정치학자인데 이 두 분들은 이제 이종석 박사는 성대에서 공부를 하셨고 서동원 교수는 도쿄대학 나오셨을 거예요. 아마 일본에서 공부하셨고 어쨌든 그런 건데 어쨌든 특징은 뭐냐면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북한 체제를 좀 있는 그대로 좀 보자. 그리고
어떤 선입견이나 가치 판단에서 좀 벗어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에 갖고 있는 자료, 북한 자체의 재료를 좀 더 중심적으로 보자는 거죠. 어쨌든 이런 흐름들은 말씀드렸던 2세대하고는 좀 다른 특징들을 보이면서 새로운 학문적 흐름을 좀 선도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은 요즘 굉장히 뭐 시끄러운 86세대는 아닙니다. 70년대 학번이니까 86세대보다는 좀 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람들이 뭐 이종석 박사나 뭐 이런 주사파라고 하는데 주사파는 아닙니다. 주사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새로운 학문의 중심이 됐고, 그게 이제 80년대로 이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런 새로운 세대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의 민주하고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80년대 어떤 민주화 운동의 흐름, 이건 나중에 얘기 좀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민주화 운동의 흐름하고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반국가, 국가 독점적인 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것이고, 자료를 보더라도 국가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서 보려고 그런 것이고, 혹은 미국 정신적인 혹은 냉전적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탈중심주의적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북한 연구가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북한 연구가 어떻게 바뀌었냐 말씀드리면서 이제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좀 새로운 흐름이 생겨났다라고 좀 대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좀 탈냉전기 북한 연구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 중심 연구에서 탈피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냉전 시기까지, 분단 이후에 특히 냉전 시기까지의 그 체제 경쟁 중심적이고, 어떤 그 반공이라든지 이념적으로는 반공 중심이었고,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던 시절은 북한 연구하면 곧 북한 정치 연구하고 등가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김일성, 김정일 연구라든지 아니면 조선노동당 연구라든지 뭐 주체사상 연구 뭐 이런 것이 곧 북한 연구하고 같은 것이었다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북한 연구에 좀 과하게 얘기하면 8, 90%가 북한 정치 연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또 정치학과나 정치학자들이 중심이 됐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좀 제한된 범위에만 집중됐다는 것인데, 탈냉전기에 들으면서 이제 새로운 분야들의 연구가 좀 활성화됐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북한 경제 분야라든지, 북한 사회 분야라든지, 혹은 북한 문화라든지, 이런 그 분야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이 탈냉전기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90년대 들어서 본격화되는데, 이 시기 그 북한 연구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두 번째 특징은 학문적 수준의 재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북한 연구라는 것이 목적론적인 연구가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북한을 비판하기 위해서, 뭐 사회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근데 이런 것들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회과학적 이론이라든지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차용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연구도 이제 학문 일종의 그 정규 학문의 하나다라는 거죠. 사회과학 분야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 연구의 학문적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 탈냉전기 북한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정책과의 결합인데, 뭐 그 전에 탈냉전기 이전에 냉전 시기 체제 경쟁 반공주의적 학문에 대해서는 정책하고 결합 안 됐냐? 뭐 큰 틀에선 결합됐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냉정하게 보면 그냥 이념 비판 교육을 위해서 활용됐을 뿐이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북 정책을 펴는가, 어떤 통일 정책을 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사실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냥 북한 비판 자체가 북한 연구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탈냉전기에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북관계 개선을 시킬 것인가, 혹은 북한 체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뭐 정책에 쓰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에 쓰기 위해서죠. 네, 그 다음에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통일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어떻게 북한 연구가 결합될 수 있겠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용주의적 관점이 좀 결합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역으로 체제 비판이나 이념 비판이 아닌 그러니까 실용주의적 입장에서의 대북 정책과 결합시키려는 어쨌든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제 정책학적인 차원에서 북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북한 연구 주체의 다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주도했던 뭐 이런 연구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탈영전기에선 국가뿐만 아니라 그냥 개별적인 학자라든지 시민사회,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연구학회라든지 이러면서 중심축 자체가 좀 다변화됐다. 국가가 연구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시민사회나 일반 학자들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그 주체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 시기, 그러니까 탈영전기 북한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린다면 이제 북한 사회 연구가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만약 북한 연구의 흐름 자체가 어쨌든 뭐 분단 이후 이런 문제, 통일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과 결합돼서 만들어졌지만 남북한 관계 변화, 남한사회 내부 변화, 북한사회 내부 변화 이런 것들 혹은 국제적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되면서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다변화가 되는 가운데 이제 북한사회 연구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좁혀서 이제 아까 그 탈냉정의 북한 연구가 조금 다변화되고 다양화됐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좀 좁혀서 북한 연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좀 보도록 하죠. 저는 북한 사회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와 관련된 국가 중심적 사고가 해체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 그러면 예전에 국가 중심적인 경제 정책, 뭐 재정 운영 이런 식으로 보고 국가에서부터 시작되는 방향으로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국가 중심주의적 사고가 벗어난다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중요하고 또 단순히 기업 자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자 중요하다, 소비자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전 분야에 있어서 국가 중심적 사고가 좀 쇠퇴되고 있고 약화되는 거죠. 쇠퇴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다양해지고 있는데 북한 연구도 마찬가지다. 이런 큰 틀에서 우리 사회 내에서 국가 중심적 사고가 벗어나면서 사회 연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고 문화 연구, 사회 연구, 경제 부분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앞에 말씀드렸던 탈냉전기적 특성이 결합되면서 북한 분야도 이제는 정치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그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과거는 이제 정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정치 중심이죠. 그러면서 뭐 김일성, 김정일이라든지 뭐 이런 최고 지도자 아니면 노동당이라든지 이런 중심적 주체 사상이라든지 이런 쪽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벗어나면서 다양해지는 거죠.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도 관심이 있고 경제도 관심이 있고 다양한 다변화가 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통일연구원 같은 북한 연구 지원 체제의 공적체가 수립됩니다. 물론 과거 국토통일부 시절에서도 북한 연구를 국가가 부추긴 경우가 있었지만 그때 국토통일부 시절, 국토통일원 시절에는 어쨌든 이념 경쟁 차원에서 했다면 이제 민주화되고 통일연구원이 1991년도인가에 만들어지는데 그때부터는 민주화와 맞물려서 북한을 좀 다르게 보자. 탈냉적인 북한을 다르게 보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공공 부분에서 북한 연구의 지원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통일연구원에도 그런 북한 통일연구만 하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밖에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뭐 KDA 포함해서 북한 연구 파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공적 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할 때 이거는 물론 국가가 다 지원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북한 연구라는 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별 시장성이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적 그 백업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적인 공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못했던 연구들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뭐 사실은 91년도에 통일연구원에 처음 들어왔었고 그때 북한 사회 연구를 이제 본격화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 연구라든지 사회 연구, 문화 연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구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학문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북한 연구소도 가능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지 시민사회 등장 그리고 북한 공식 담론의 해체가 되면서 좀 다양적하게 보자. 사회도 보자. 경제도 보고 문화도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부분의 이제 북한 사회 연구, 뭐 경제나 혹은 뭐 문화 연구도 사실은 80년대 후반부터 좀 본격화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북한 연구 자료의 다양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연구하는 분들한테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뭘 봐야 되느냐 얘기하면 북한 원전부터 봐라 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북한 원전을 보게 될 텐데 북한 원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미없죠. 지루합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저 얘기가 저 얘기 같고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거 보라 그러면 굉장히 짜증내죠. 지루한데 기본은 북한 원전입니다. 북한 원전이 기본이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원전은 공식적인 공관물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노동신문, 조선중앙연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그리고 잡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문건들, 김일성 저작집, 김일성 선집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것도 많은데 그리고 보면 비슷비슷한 건데 뭐 다 똑같은 얘기냐 아니냐 그리고 뭐 선전선동 아니냐 이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전선동이긴 한데 그 안에서 북한의 원전들이 갖고 있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원전을 열심히 보면 사실은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바, 북한의 정책, 북한 사회 뭐 이런 것들도 잘 드러납니다. 북한 원전을 열심히 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열심히 잘 안 보죠. 아까 말씀드렸던 탈냉전기 새로운 학자들의 흐름 중에 하나가 북한 원전을 직접 열심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정치적인 이유도 있죠. 과거에는 항상 국가가 읽고 나서 국가만 읽고 딴 사람들 못 보게 하고 그걸 요약해서 뭐 이야기해 주니까 뭐 짜증 나는 거죠. 이거 진짜 맞는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열심히 보면서 북한 원전이 갖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컨대 그 통일부 장관했던 이종석 박사도 제 주위에 있는 학자들 중에서 보면 가장 북한 원전 열심히 읽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지만 이 말과 저 말의 차이를 항상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매년 뭐 행사같이 신년사 분석하는데 신년사를 보면은 이게 뭐가 다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년사 굉장히 중요한데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 신년사에서 뭘 쓰라고 그러면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되려면 그 전에 신년사를 알고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몇 년 전인가 좀 오래됐는데 한번 그 신년사에서 휘영찬인가 형용사가 새로 나와가지고 처음 쓰는 형용사라 이거 가지고 그때 저희가 일본에 가서 워크숍 하는데 그 총련 조선대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그 휘영찬 가지고 한 시간 넘게 토론한 적도 있어요. 뭐 말 한마디 가지고 쪼잔하게 왜 그 신경 쓰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018년도, 2019년도에 나왔던 신년사, 뭐 유명한 신년사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뭐 소파 같은 데서 앉아서 했잖아요. 그때 했던 말들에서 나왔다는 것.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개인에 대한 강조가 갔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걸 굉장히 열심히 봐야지 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학문적 잔소리는 항상 북한 원전 열심히 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학생들도 뭐 학교 오시면 우리 특수자료실 잘 되어 있으니까 특수자료실 들어가셔서 노동신문도 한번 이렇게 넘겨보시고 저는 북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문헌 말고 노동신문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김일성, 김정일 문건도 봐야 되지만 특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북한의 잡지들 굉장히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건 자기 전공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근데 경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경제 연구 같은 거 보셔야 될 것이고 정치 쪽 하실 분은 근로자라든지 뭐 이런 잡지들 뭐 그다음에 역사 연구라든지 이런 거 중요하죠. 뭐 문화 하시는 분들은 조선 문학이라든지 조선 예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북한 연구 자료인데 사실은 이 민주화되면서 이 자료도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예전에 볼 수가 없었던. 그리고 사실은 민주화 과정 속에서 80년대에 굉장히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에서 큰 흐름이
주사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현실입니다. 그 시기에 80년대 특성인데 이 주사파 중심으로 해서 북한 원전들이 굉장히 많이 이거 비공식적임에 유입이 됐던 거죠. 그래서 원전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라는 것이고 민주화되면서 풀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자료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자료가 많아지면 연구할 것도 많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북한 연구 자료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당연히 북한 관련 국내 학자들의 연구 논문들이겠죠. 뭐 학술지에 나와 있는 논문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위 논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북한 연구 논문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많아졌죠. 그러니까 점점 8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이런 논문들이 많아지면서 역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의 측면, 북한사 연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탈 주민의 확대입니다. 이탈 주민은 과거에 뭐 10명 안쪽으로 들어왔었는데 한국전쟁 이후 이탈 주민입니다. 근데 냉전 시기에 뭐 5명, 6명 왔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탈북자 그때는 귀순자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귀순용사 뭐 환영대회 이런 거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희귀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숫자가 적었는데 90년대 들으면서 북한 이탈 주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거는 90년대 북한의 고난 행군과 연결되는데 아까 그 남북한의 국력 비교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점점 벌어지고 90년대 가면 북한은 굉장히 큰 체제 위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행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기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식량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회에 허덕이게 되고 아사자들도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북한 분들이 바깥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90년대 지나면서 이런 분들이 중국을 거쳐서든지 그러면서 결국 한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입국하는 이탈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탈 주민이 지금 한 3만 5천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90년대 이후는 연간 1,000명 넘게 들어오니까 이탈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10명 안쪽이었다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인데 이게 남북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새로운 자료가 생기는 거예요. 자료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다. 텍스트거든요. 이게 오럴 텍스트가 되겠는데 이런 분들의 텍스트가 생기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특히 북한 연구, 특히 사회 연구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못 봤던 그리고 북한 원전이나 공식 문건에서 못 봤던 얘기들, 이야기들 이런 자료들이 생기면서 북한 연구가 확산되고 북한 사회 연구도 좀 본격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 연구 자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문화예술 자료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그 북한 소설 읽기도 좀 하고 있지만 북한 소설을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자료들이 북한의 문화예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도 있고 예를 들어 소설 있는 거죠. 드라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북한 문화예술 자료들이 이제 이것도 역시 민주화되면서 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북한 자료가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보안법도 있지만 절차에 따라서 북한 자료를 보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자유로워졌고 유입되는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북한 사회 연구가 또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에 활용한 것. 저희 학기 논문에서 소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소설을 활용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북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던 거죠. 뭐 북한 여성을 북한 소설에 나타난 걸 통해서 본다든지 뭐 영화를 통해서 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역시 이거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인터뷰를 통한 오랄 텍스트가 된다면 이거는 멀티미디어 텍스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많아졌다. 또 북한사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뉴미디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보라고 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도 많아지면서 북한 사회 연구가 가능해졌다. 좀 더 활성화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북한 연구 자료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북한 연구 자체가 과거에 이제 정치학에서 정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다가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가 늘어날 수 있었던 또 배경이 됐다는 거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정치적 환경 변화, 그다음에 경제적 환경 변화, 우리 사회 내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쨌든 북한 연구의 질적 전환 그리고 보면 확산, 다양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분야가 다양했고 뭐 시각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새로운 학문적인 연구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좀 배경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북한 사회도 본격화됐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보면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본격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북한 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북한 연구들이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이제 90년대부터 본격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배경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